그래서 우주 중력이고. 생물학. 그렇죠. 고등학생 정도 가면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그런 질문들 나옵니다. 우주에서 섹스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니면 뭐 자유행위를 할 수 있는지. 뭐 아주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우와. 얼마 전 202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공식화했어요. 이쪽 분야를 연구를 화성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를 그냥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다. 우주선을 타고 면벽 수행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자국 내박에 상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SF 영화 속 우주과학 빼먹기 루카 박사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우주 중력 생물학을 연구하고 계세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박사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이 분야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중력 생물학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가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주과학 얘기를 하면 천문, 그다음 별,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로켓 사이언스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우주과학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우연치 않게 일본의 그 작사에 계신 교수님 한번 뵙게 됐어요. 같이 이제 우리 연구실하고 같이 코업을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연구가 이제 우주 중력 생물학이었거든요. 되게 생소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박사를 할 때는 면역학을 했었는데 면역학이요? 항상 제 관심은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중력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인체에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어떻게 하면 막아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무중력 공간에서의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규명하고 그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거. 그래서 우주 중력이군요. 생물학.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우주 생물학하고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주 생물학은 스페이스 바이올로지고 이거 우주 중력 생물학은 그래비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변한 거고 그거는 우주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기원이나 아니면 생명체들을 이제 찾는 연구.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라고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동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분야다. 사실 근데 저는 질문을 준비할 때 에어리언 얘기도 같이 포함했어요. 그리고 책도 사실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좀 많으셔가지고 질문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뭐 그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거가 요새 새로 이제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소심하고 자기 안에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가져놓고 거기에서 살아요, 주로. 그러니까 약간 너드 같은. 그래서 외부하고의 소통보다는 그 꿈을 꾸는 과학 영역에서 사는 거죠. 그냥 계속 거기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명현 선생님이라든지 김상욱 교수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한데 그분하고 정재승 선생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는 걸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벌써 그런 강연을 듣고서 과학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강연 듣고 나도 과학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역할들이 많은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앞에 나서기보다는 영역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MBTI로 E 성격인데다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해요. 하는 데다가 대중과 만나서 스킨십하고 하는 걸 저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항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텐데 이제 우주 로켓 써 올리는 현장에 가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딱 올라가가지고 안 보일 쯤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더니 아빠 근데 저기 로켓 없어졌는데 어디부터가 우주야?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럼 뭐 그냥 그때는 무심코 아이한테 뭐 카르만 라인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켓이 없어지면 네. 눈에 안 보이면 거기서부터 우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제 자신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흥미있는 얘기, 우주과학, 중력, 생물학과 관련된 흥미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들이 아니고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써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쌓였죠. 그래서 그게 쌓인 거를 이제 와이프가 보고 처음에는 집어 던졌던 거예요. 따님 덕분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그게 최고의 공로자죠, 제 딸이. 따님 감사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날 것이고 또 강연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이 질문이 있다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외계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우리 나사에서 달 간 거 맞아요? 그 질문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직도 많아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과학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 화성에 가면 테라포밍 같은 거 진짜 가능한가요?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물리 쪽이나 그쪽에 더 덕후인 친구들은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노화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블랙홀 뭐 이런 걸 질문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질문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 질문이 아니고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잊어먹질 않는데, 아이들이니까 뭐 선물을 뭘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우주인들이 먹는 우주 식량, 간식, 그거를 이제 쫙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제 하나씩 나눠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좋아하는데 한 친구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우주 간식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말 아이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딱 보고 한국의 아이들은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처음 질문이기도 했지만 제 머릿속에 항상 먼저 질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먼저 떠올라요. 그 친구가 지금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과학자? 10년 됐으니까 거의 대학생이 됐을 것 같은데, 대학생이 졸업할 때가 됐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을지가 참 궁금하고, 그런데 식품 영양학 뭐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검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의외로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이 저의 속에는 머릿속에 그렇군요. 좋아하시는 영향을 받은 영화가 E.T.라고 하셨죠. E.T.의 식빵같이 생긴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 몸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잖아요.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과학적인 지식까지도 이제 자기가 체화시켜서 그걸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우주에 일단 가게 되면 우리 신체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좋은 변화였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다 안 좋은 변화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체액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 혈액이라든지 림프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우울증이라든지 뭐 폐쇄공포증 같이 그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신분열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 우주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변화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면역 기능도 약화되고, 노화나 그 다음에 암 발생률,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많이 커져요. 많은 이제 그 변화들 중에 특히 이제 E.T.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주름이 많고, 막 얼굴은 크고, 막 눈은 막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다리는 가늘고, 막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puff head bird's leg syndrom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달덩이처럼 커지고 다리는 새처럼 가늘어진다. 그게 우주에 가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까 체액의 분포가 바뀌어진다,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죠. 근데 아래 쏠리는데 우주에 가게 되면 그 미세 중력 환경이 되면 체액의 분포가 전체 몸으로 골고루 퍼져요. 골고루. 골고루.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덜 되던 이 상반신 쪽, 머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고 이제 눈도 막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 상기도 부분을 자극을 해서 네. 미각이나 후각 그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맛도 잘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고 그래요. 그래요? 초기에는 이제 적응하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거를만 캐릭터를 딱 잡아서 만들어도 이제 E.T. 같은 형상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아주 귀여운 두 손가락 끝에서 이제 불빛이 또 나오고 막 치유도 하고 막 다음 19일 날 있는 강연 주제가요. 예. 우주에서의 로맨스와 성생활입니다. 아, 예. 뭐 오해 책방 19금 채널에 아닌데 이건 어른들을 위한 강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이렇게 쫙 만나보면 네. 고등학생 정도 가면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짓궂은 친구들이 우주에서 섹스는 가능하니? 궁금합니다. 사실. 뭐 하는지 아니면 뭐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는지 뭐 아주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우와.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렇죠. 그 질문이 예전 저희 때보다는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맞아요.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자체가 그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내용이 이 정도 수인데 요거 좀 해도 되겠냐 그러면은 어디서는 그건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뭐 어디는 뭐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제가 책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는 거. 그래. 네, 그게 지금 많아요.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에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또 심지어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렇죠. 당연히 성생활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약간 그 동양적인 그것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터부시하죠. 네. 섹스 얘기만 나와도 그 어떻게 보면 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만 나와도 막 이런 분위기죠. 특히 뭐 우리 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는 뭐 더구나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주선을 타고 면벽 수행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분야도 이제 나사 자체도 약간 전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우주인들이 우주 안에서 섹스를 했냐 안 했냐 막 얘기하는 것조차도 묻고내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런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한 우주인도 없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 202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공식화했어요. 이쪽 분야를 연구를 화성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를 그냥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다.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도 생활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쪽 분야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아주 위기가 있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은 연구가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죠. 지금 이제 막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후원이 나와야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우주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체외 수정, 인공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자연분만이나 이게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은 지금은 아직은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 외과적 분야라든지 안에 자궁 내박에 착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다음 주에 거기에서는 이제 남성의 그 발기가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재가지고 그 출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주면 성교육도 되고 동시에 되지 않을까. 그게 다 모두 기본 베이스가 중력에 큰 영향. 그렇죠. 중력에 영향을. 박사님이 앞으로 역할이 너무 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뉴스페이스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산업을 한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걸 올드 스페이스, 뉴스페이스라고 구분하는 건 잘 몰랐었고 국가나 나사 주도가 아니라 그렇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우주 개발을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나사와 러시아의 우주 경쟁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61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취임을 하면서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텍사스에 있는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명연설을 했어요. 그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미국에서 우주 경쟁을 압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연설 중에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 10년 안에 갈 것이고 그 이유는 이게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명연설을 하죠.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와. 그러면서 그때 1년 미국의 예산의 4분의 1을 쏟아부어 그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조가 넘는 돈이니까 와. 지금으로 치면 수천조 되겠죠. 와. 엄청나게 돈 많은 네.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달에 먼저 깃발을 꽂는 나라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게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네. 2000년대 들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네. 90년대 말에 소련이 돈이 없으니까 네. 우주 관광의 하나의 모토로 해서 이걸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 네. 최초로 2천만 달러, 그때 당시 돈으로 340억을 내고 오. 이제 8일 동안의 그 우주여행을 하죠. 오. 그때 처음으로. 네. 그때 이후로 돈벌이로 실은 그래서 염려되던 것들이 네. 콜롬비아 호가 폭파되고 막 그러면서 2003년에 그렇게 되면서 잠시 이제 주춤해져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소강 상태에 됐다가 언제 이게 다시 부활되냐면 2020년대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민간 자본을 막 투자하면서 관광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시장이 지금은 한 20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주 개발 시장이. 근데 이 장래를 보고 이 사람들 투자를 했겠죠. 아, 그게 사업가들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되냐면 2040년에 한 1200억 정도, 1200조 와. 정도로 부상할 것이다. 근데 관광만 해서는 이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못 찾는 히토리오 같은 걸로 막 꽝꽝 다져진 막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채굴해서 하는 광물, 우주 광물 산업. 네. 그 다음에 승리호 같은 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그런 시장 규모가 그렇게 갈 것이고 그게 이제 뉴 스페이스다. 근데 그 시장을 선점해서 들어가려면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우주 광물 채취하고 쓰레기 채취하는 거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주 중력 생물학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지구에서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 네. 심장 같은 게 그 3D 프린터로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지구에서도 네. 이식할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니까 아, 많이 힘들어서 그걸 3D 프린터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드는데 이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는 그게 허물어져 버려요. 어머나? 만들어줘.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네. 아, 이거는 무중력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학적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엄청나겠죠.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장기 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주에 가져가서 그걸 만들어 갖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든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 규모는 뭐 1200조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화성에 가게 된다거나 네. 또는 뭐 제프 베이조스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도로 훈련받은 우주인뿐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선을 타고 그렇죠.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그때 되면 정말 연구하시는 분야가 꼭 필요하고 그렇죠. 그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 그 어차피 가야 될 거는 인류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류가 갔는데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막 뭐 해봤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이 책을 읽다가 또 저기 박사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중력이라는 게 정말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와,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와, 영화 패신저스가 떠오르는데요.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기계 결함으로 무슨 사고로 이제 먼저 휴면에서 깨어나고 나중에 이제 반한 여자를 인위적으로 이제 휴면에서 깨우는데 여러 SF 영화를 보면 휴면 상태로 아주 먼 여행을 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영화에서는 하이버네이션 파드라고 그래서 그 동면 캡슐 같은 데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 하이버네이션이 뭔가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제가 석사 때 그 박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박쥐를 가지고 냉동인간 프로젝트 때문에 이 동면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겨울이 되면 이제 추워지고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동물도 있지만 이 박쥐라는 동물은 특히
그럴 경우에 동굴로 들어가서 한 3, 4개월을 이제 따뜻한 동굴에서 잠을 잔단 말이죠. 그걸 동면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동면하는 동물도 많잖아요. 뭐 뱀도 있고 개구리도 맞아요. 있고 곰도 있고 그런데 있고. 이 박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겨울에는 4도씨까지 체온을 낮춰요. 체온을. 예, 체온을. 근데 사람은 1, 2도만 떨어져도 위험하죠. 맞아요. 예, 근데 4도씨까지 체온을 떨어뜨려요. 자기 기용을만. 우와. 완전히 쭉 해가지고 모든 그 체내 대사를 다운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다.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우와.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서 그것도.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체온을 37도까지 30분 만에 끌어올려요. 쫙 와. 끌어올려서 확 깨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1, 2도만 올라가도 고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고열 나고 막 40도 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략 그래도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를 대략 30분 만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깨어나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깨어난단 말이죠. 정말 신기하다. 예,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그렇게 될까? 제가 연구했던 건 이제 그거예요. 근데 뇌에서 이제 발현되는 프로테인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게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결국에는 세포가 살아나는데 그게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뉴로사이언스 전널에서 그 기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면 캡슐에서 휴면에 거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냉동인간 프로젝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라는 사람이 1967년에 네. UC 버클리에서 그 사람이 심리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알코라고 해서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75세의 나이였어요.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된 상태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1호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냉동인간이 돼서 지금 냉동인간이 돼 있죠. 앞으로 한 80년, 100년 후에 의료기술이 뛰어나게 바뀔 테니까 그렇게 네. 되면 자기가 깨어나서 치료를 받고 자기는 다시 한번 생명 연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냉동인간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거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얼리는 과정에서 인체 안에 있는 체액이 얼면서 그 맞아요. 물 분자가 뾰족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세포를 다 망가뜨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부동액, 글리세린이라는 부동액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채워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안정화시킨 후에 마이너스 196도 액체 지수에다 넣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포를 그렇게 손상을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 하나의 대안이 박쥐의 동면 기전에 있을 것이다. 온도를 30도 이상 떨어뜨렸어도 네. 멀쩡했고 네. 30도 이상 끌어올리는데도 멀쩡한 그 멀쩡했고. 시스템이 갖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유전자라든지 단백질의 발현 아니면 생체 리듬에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투여하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고 네. 그거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알코에 말했던 아까 생명연장재단에서 했던 네. 냉동인간 프로젝트 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는 하나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네. 냉동장이라는 걸 했죠. 오. 한 부분의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까 베드포드 박사와 같이 먼 후에 의료기술 발달했을 때 네. 어머니를 다시 깨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효도의 마음으로 네. 그거를 해서 이제 지금 1호로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바타나 뭐 그렇게 거기서 이게 패신저스에 나오는 네. 그런 동면 캡슐들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은 아니다. 불가능이 아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깨어날 때, 그때 데미지를 없이 거기서도 이제 그렇겠네요. 영화에서도 확 하면서 막 호흡이 같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생체적으로 그런 걸 이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최적화된 조건을 찾아가지고 안정되게 자연스럽게 박쥐처럼 깨어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키죠. 그걸 발견하면 우와. 노벨상감입니다.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네. 딸바보, 딸바보. 그리고 애처가인 네. 과학자인 네. 달룡 박사님이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네. 혹시 달룡 박사님이 루카 박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예. 맞나요? 거의 뭐 100% 맞습니다. 진짜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썼고 왜 근데 달룡이라고 졌냐, 달룡 네. 박사라고 이름을 졌냐. 처음엔 저도 이제 약간 반대를 좀 했었는데 이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와이프가 실은 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동창이에요. 어머나. 그런데
제 와이프가 진짜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수준이 좀 다른. 네. 처음에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주고 딱 하니까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글이라고 썼냐. 그러면서. 그래, 처음에는 이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쓴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얘기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오거나이즈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보고 한 인물을 아바타로 등장시켜서 걔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냥 실은 와이프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달룡 박사를 줬는데 달룡 박사는 어디서 나왔냐? 제 이름이 원래 이문용입니다. 네. 문용.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시절에 별명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와이프가 고민하더니 별명 그걸로 하자. 친구니까.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고난은 와이프 친숙한 이름이에요. 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희화시킨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다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루카 이름이 뭐냐 이게 막 이렇게 맞습니다. 광범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네. 이제 세례명이 이제 루크라고 해서 루크. 영어로는 원래 LUK 네. 그래서 루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걸 루카 그래서 루카복음 뭐 옛날에 누가복음? 그렇게 하는 그 루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루카라는 이름이 LUCK로 해서 CA로 해서 루카라는 게 네. 뭐냐면 원시 공동조상 인류의 원시 공동조상. 그래요? 예,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와. 루카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뭐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미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류가 진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원시 공동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조금은 복잡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복잡한 생명체에서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뭐 박테리아, 뭐 고세균, 막 이런 것들이 쫙 공동으로 이렇게 퍼졌다. 그런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도 루카라는 이름을 이제 철자는 다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과학자이면서도 또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예. 이걸 어떻게 융합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동료 그 박사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놀라운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 전체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 저는 오히려 7%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네. 신화 속의 얘기가 나온 거를 이게 과학으로 막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그렇죠, 과학자들의 그렇죠. 그 본성상. 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장 많이 제가 고민했던 건 실험동물들. 제가 하면서 많이 실험동물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종교 자체가 천주교를 믿지만 예전에 과거가 없는 게 아니니까 다른 타 종교들을 배타적으로 하면서 전쟁도 일으키고 맞아요. 막 하면서 서로 죽이고 맞아요. 막 타 인종을 막 배격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에서의 혼란들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자신이 타협한 게 과학이라는 영역과 네. 이 종교라는 영역을 네. 서로 이렇게 그냥 배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요거를 딱 그 자기 영역으로 보자.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 그 종교에 나오는 뭐 신화 같은 얘기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네. 그런 거를 그렇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연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 가고 네. 종교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 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틀리고 인문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거는 종교의 개념으로 띄워두자.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종교 나름대로의 또 있고 과학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전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창조론 너 안 믿어? 너 그거 막 공격을 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뭐 주님 계신 거 저도 믿는데 네. 그런 소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면서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다니죠 지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분이 한 분은 스티븐 제이 골드 참 좋아하고요. 심리학자 중에서는 켄 윌버를 참 좋아해요. 예. 켄 윌버 같은 경우는
과학, 철학, 그다음 영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인간이 가진 눈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걸 포괄해서 그렇죠.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분이고 도킨슨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무신론자가 있지만 또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것처럼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 참 결이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영역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예전부터 이제 인류의 진화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우리가 나무 위에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원숭이처럼 막 그럴 때 있을 때 외부에서 환경 불이 나거나 뭐 왜 맹수가 달려들거나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 인간은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절대적인 거. 태양의 색깔이 조금만 변해도 뭔가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믿음의 엔진이 있다. 우리 뇌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인류는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어떤 존재든지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항상 그 인간의 그 본능상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항상 믿으려고 하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라도 어차피 그렇게 절대자를 믿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봐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이렇게 하냐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 그게 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인데 그런 식의 제 생각을 정립하게 됐어요. 공감합니다. 우주인과 외계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책에서도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박사님의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이 기후 위기다, 뭐 지구 환경에 대한 게 심각해지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뭐 우리 실제 피부로 직접 지금은 안 와 닿으니까 그런데 전체 그 지구의 역사를 들어봤을 때 근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온도가 올라가 있고 지구에 사는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특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구면해보면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죠. 우리 지구에 있는 먼지는 보이잖아요, 눈에라도. 그 넓은 존재에서 우리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지구 고개 안에 살면서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영화 원리에서도 있었지만 그 개천행성에 나갔던 그 지구인들이 지구를 나중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원리라는 쓰레기 처리하는 로봇을 남겨놓고 걔가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 진짜 우리한테 다칠 문제인데도 모르고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겸손해야겠다, 진짜로. 겸손해야 되겠다. 그냥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지만 그렇게 넓은 우주 속에서 그런 아주 작은 존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서로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스스로도. 멀리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자기의 그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서로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배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인간 자체가. 겸손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참 교만했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주를 올려다보고 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이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구 환경을 잘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생각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인디언들의 그 땅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디언들은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땅을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뭐 옥신각신 싸우고 하는 걸 보면 어머니 품에 침을 뱉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이라면 어머니 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박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음 책이요. 저는 SNS를 보고 알았어요. 좀비 영화 속 생명과학 빼먹기입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와이프가 좀비 영화나 공포물 매니아예요.
막 그런 창작 그런 걸 활동하다 보니까 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영화들을 되게 선호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자는데 뭐 로맨틱한 게 아니고 막 그런 영화들 막 좀비 영화, 좀비 영화, 막 공포 영화, 막 무서운 거 막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도 더 OTT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좀비 영화를 한번 싸그리 한번 봐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영화부터 한번 쫙 봤죠. 그동안 시간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질문거리가 막 쫙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날라오죠, 저한테. 막 하면은 제가 뭐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좀비 바이올로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세상에. 실제로 좀비 바이올로지라고 좀비 사회학도 있고 좀비 무슨 생물학도 있고 좀비 뇌신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우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 옛날에는 민속학자로서 하버드에 있었던 웨이드 박사인가 그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IT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연구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쪽에 토속신앙 부두교 네네, 나오고 그런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저수로 해서 민속학으로서 하나의 그 약간 미신처럼 네. 그런 영역을 이렇게 써놓으신 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사후에는 어떻게 인체가 원래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각기 다르게 나오잖아. 서양 좀비들은 맨 처음에는 오리지널리티는 원래 되게 느리면서 뻣뻣하고 이렇게 뻣뻣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K로 오면서 막 뛰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부 정도로 나눠서 서양의 오리지널 좀비 1관은 그다음에 2관은 이제 동양 한국의 좀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특징들 그런 걸 엮고 세 번째는 미래 좀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좀비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진화하면서 막 종속을 다스리는 막 그 있고 AI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세 분류로 나눠서 카테고리 시키고 실질적인 이제 과학 내용은 어떤 것들은 이거는 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감독이 실현시키려고 했나 거기 얘기해서 좀비 영화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특징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감히 뭐 문평할 건 아니고 과학자의 시선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던. 이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름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초고는 다 끝났는데 그걸 이제 다듬고 또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야겠죠? 혼나는 과정을 거쳐서 숙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는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중력, 생물학 루카 박사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